은폐와 꼬리 자르기로 점철됐던 이명박근혜 9년, 잊지 말고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10년 6월) 총리실에 의해 민간인이 사찰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중소기업 사장이 사찰을 당해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인데요. 이후 한국노총 간부와 여야 정치인들도 사찰을 당했으며 청와대가 대포폰을 제공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시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는 데다 핵심 부서인 기획총괄과는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그 전에 이미 컴퓨터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는데 검찰은 어쩔 수 없었다고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총리실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은 밝혔지만 그 윗선에 대한 규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었던 장진수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장 씨는 2012년 3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재수사를 하게 되는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 나온 공무원의 USB에서 1심 충성 문건을 발견합니다. 이 문건엔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임을 입증할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이 핵심 증거물이라 할 수 있는 USB를 가져가 버려서 수사팀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최종 윗선으로 지목했습니다.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이렇게 몸통을 처리하지 못한 후과를 우리는 오늘까지 겪고 있습니다. 카톡 사찰, 헌재 사찰, 대법원 사찰 등등 일상화된 사찰 의혹에 한국인들은 점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문제가 깊고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은 희대의 금융 사기극이었습니다. 2001년에 투자자문회사인 BBK가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것인데요. 피해액은 600억 원을 넘었고 피해자 수는 5,500명이 넘었습니다. 김경준 씨는 이 옵셔널 벤처스의 대표이자 옵셔널 벤처스를 인수한 BBK의 대표였습니다. 김 씨는 2001년 12월 옵셔널 벤처스 돈 384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검찰과 특검은 김 씨가 이 범행의 단독 주범일 뿐 이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다스는 그 소유의 도곡동 땅을 판 돈을 포함해 총 190억 원을 BBK에 투자했는데 신생투자자문회사인 BBK에 이런 거금이 투자된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즉, 이 다스도 도곡동 땅도 BBK도 실소유주는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김경준 씨는 최근 만기 출소해서 미국으로 갔는데요. 새로운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다며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효과는 없었고 환경은 파괴됐습니다. 4대강은 녹조로 뒤덮였고 큰빛 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등 괴 생명체가 창궐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하천변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났으며 공사장 인근 마을에선 피부병이 발생하고 식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가 3년 만에 뚝딱 완료됐는데요. 이후 감사원은 2013년 이 공사가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추진 공무원 57명을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지만 검찰은 2년간 미적대다 2015년 11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신 검찰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전방위적 담합 비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관련자 중 일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지만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였습니다. 또한 비리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과 건설사 간의 정경유착 정황이 포착됐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선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이 비리 관련해선 야당은 사자방백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 세 분야의 비리에 국민세금 100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비리 의혹들도 전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의 철거민 농성장에 경찰이 강제 진입하자 막로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압작전 결과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무리한 경찰 투입이 문제였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정부는 적절한 절차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생존한 철거민 7명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기소했는데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며 이로 인해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1년쯤 뒤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에 대해 4, 5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공개 거부를 한 검찰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사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공개 없이 공정한 재판이 불가하니 이것이 공개될 때까지 재판을 잠정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은 확정됐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해선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해지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이 정부를. 이후 진압작전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승승장구했는데요.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명확하다는 정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이 쏜 CHT-02D 어뢰에 맞아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입니다. 정부는 그 결정적 증거물로 소위 1번 어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뢰 폭발 직후의 고온으로 페인트들이 다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1번이라는 글자만 멀쩡했던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어뢰 발사체가 과거에 다른 기회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각 천안함을 터뜨린 그 어뢰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는 흡착물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이 흡착물은 격렬한 과학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1번 어뢰에 붙어있던 가리비, 동해산 멍게처럼 보이는 흔적, 프로펠러의 휨 현상 등 숱한 문제들에 정부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1번 어뢰의 폭발력에 대해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으며 11대의 천안함 내부 CCTV들이 끊긴 시간이 정확히 일치한다던 것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뢰 폭발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한 승조원들이 아무런 부상이 없던 점 역시 미스테리로 꼽힙니다. 사실 합조단이 1, 2년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모의 실험을 하는 등 꼼꼼한 검증을 했다면 이토록 논란이 비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조단 조사 기간은 92일에 불과했고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부실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는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고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의혹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이를 규명할 책임과 권능을 가진 공공기관은 바로 검찰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검찰은 청와대만 바라봤습니다. 앞서 민간인 사찰 사건이나 BBK 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사례는 넘칩니다. 최근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본말을 뒤집은 전형적인 왜곡 수사였는데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우병우였습니다. 비선의 사실 여부가 아닌 문건의 유출 과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이 그대로 수사를 했던 것인데요. 우 전 수석이 이 가운데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이 해경을 압수수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 전 수석이 구속을 피한 것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영향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수사 당시에 보여준 모습도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은 돼지머리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유병헌 검거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월호 침몰의 실체적 진실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기보다는 국민적 분노가 정부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 찍어내기에 대한 수사나 어버이연합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도 검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지난 9년간 검찰이 권력 쪽에 칼끝을 들이대서 국민으로부터 응원받은 유일한 사례는 아마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시의 검찰총장은 옷을 벗어야 했고 수사팀은 좌천성 인사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검찰 장악의 구체적 경위와 그 책임자들의 면면을 낱낱이 규명하지 않으면 미래에 반드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남을 촛불 명예혁명의 서막,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특검의 활약으로 일정 부분 그 윤곽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규모는 아직까지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 아직도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외에 각각의 재벌들이 박근혜 최순실 쪽과 거래한 내용 및 그 책임자를 밝혀내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민정수석이었던 그가 최순실 세력의 광범위한 국정농단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 씨 일가의 재산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곳곳의 요직에 최순실 인사가 자리 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은 도대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관계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전 구국봉사단 총재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추측까지 얽혀 이들의 관계에 대한 갖가지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 도중 최순실 씨가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근혜의 말을 끊고 회의를 주도하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자기 딸처럼 예뻐한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관계이길래 이러한 상황들이 보도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진상과 함께 이런 근본적 의문까지 해소될 수 있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2012년의 대선 관련 의혹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명명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죄의 주체는 국정원만이 아니었으며 범죄의 형태도 댓글 작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경찰과 총리실, 보훈처 등 공공기관들이 대거 동원돼 댓글 작성 및 전파 등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이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경찰 수사를 동원해 무마하며 강연 활동 및 관변 데모를 조직해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등 정권 차원에서 티 안 나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관권 부정선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권에 의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축소됐고 검찰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2명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으로 인해 힘겹게 말입니다. 관련된 국정원 직원 등 다수의 연루자들이 기소를 피했고 이는 다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고 원 전 원장은 2심까지는 유죄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으며 앞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명뿐이고 그마저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선 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NLL 녹취록을 국정원과 당시 여권이 무단 공개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관련자들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는 선체 복원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무리하게 실은 화물들이 쏟아지면서 균형을 잃고 침몰한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조타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타 실수보다는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문의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침몰 원인과 관련해선 그간 숱한 가설이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세월호 선체가 인용되면서 의혹 해소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침몰 원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조 실패 원인인데요. 침몰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선원 및 선사 관련자 몇 사람뿐이고 구조 실패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123 정장 한 사람뿐입니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이 참사와 관련해 책임 소재는 거의 밝혀진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정부와 여권 내에선 세월호 관련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세월호 유족은 공작에 의해 종북좌파로 몰렸으며 구단체의 행패는 기승을 부렸습니다. 여당의 방해와 막말 속에서 어렵사리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수부와 청와대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혔으며 최순실 특검조차도 끝내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를 시시콜콜 관리했다는 의혹도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언론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재난에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는 없었으되 그 후 정권을 보위하며 진상을 가라앉히는 컨트롤타워는 존재했던 것이 아닌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태초에 언론장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세력은 정권을 잡기 전부터 방송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2002년에 노무현에게 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권 이후 곧바로 방송장악에 나서는데 광우병 촛불 시위의 진원이 PD수첩 광우병 편이라는 인식이 정권 내에 넓게 퍼지면서 언론장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각 방송사의 낙하산 사장들을 내려보내기 시작했고 9년이 흐른 현재 MBC와 KBS의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방송기관들을 장악한 결과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방송기관장 중 언론인 및 언론학자 출신은 한 명도 없으며 그 자리들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정치인, 관료 출신들이 채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 씨는 청와대가 KBS의 정부 비판을 자제할 것을 강요했고 그 이전에도 윤창중 관련 보도를 통제하는 등 일상적으로 보도 통제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전체적 진상도 밝혀진 바 없고 책임진 사람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압력을 넣은 당사자였던 이정현 전 수석은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 한복판에서도 새누리당 대표가 됐으며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육탄 방어했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 장악에 맞서 싸운 언론인들을 해직시킨 책임자와 관련자는 누구인지, 조중동의 종편 특혜를 안기는 과정에서의 진상은 어떠한지 등등 많은 것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의혹과 음모론이 창궐하는 이유는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정보에 대한 수요는 넘치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보 공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다가올 새 시대에는 진실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기원해 봅니다.